김수민의 뉴스 밑장입니다. 이번 대선 정책 공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다자 토론이 또 열렸죠. TV 토론으로. 그 전에 뭐 양자 토론 하니 많이 어쩌고 하다가 참 잡음들 많이 일으켰는데 다자 토론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일단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양자 토론을 둘러싼 잡음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잊혀질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이 토론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위험한 현상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특별히 짚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은 외교안보 왜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자, 이재명 후보부터 좀 짚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하고 흡사합니다. 종전선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종전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 선언되는 거죠. 평화협정 체결 때. 근데 한국 정부가 최근에 얘기해왔던 종전선언은 그 종전선언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정치적 선언인 것이고, 이것이 원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미국은 예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 그때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해라. 그래야 평화협정 해준다. 이거였고, 북한은 평화협정부터 체결해라. 그럼 우리가 비핵화한다. 이거였어요. 이거를 노무현 정부가 좀 절충을 하고 맞춰보려고 만들어낸 게 종전선언입니다.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일단 종전선언을 딱 함으로써 북한에게 야 이제 비핵화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핵화를 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서 전쟁을 끝내는 이 시나리오를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북한 핵실험은 그때 당시에는 1차 핵실험이었지만 계속 거듭을 해서 진행을 했고, 북한 핵실험이 2017년 가을 이후로는 지금까지 4년 조금 넘는 시간이죠. 없었습니다. 대신에 진척은 안 됐어요. 2019년 3월 하노이 노딜을 계기로 해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종전선언 계속 얘기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좀 한꺼번에 여러 조치들을 포괄적 동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전체 로드맵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뭐 종전선언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은 더더욱 의미가 떨어지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외교안보 노선을 재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철에 맞지 않는 이 노선을 그냥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용적으로 하려면 어떤 그래도 여기저기 뭐 모호성도 있겠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관된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가 신체도 살이 쪘다 빠졌다 근육이 붙었다 빠졌다 하더라도 골격은 갖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TV 토론 때 제가 의아했던 거는 이 공통 질문이 들어갔죠.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이 정상들을 차례차례 만난다면 뭐 그거는 하다 보면 바뀌는 거죠. 원래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바뀔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걸로 치고 일단 백지 상태에서 그려보자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누구부터 만나야 되느냐, 이 질문을 후보들한테 던졌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답변이 상황에 따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재미없는 답변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전제고, 그럼에도 순서를 어떻게 짜겠느냐 이 얘기인데, 물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순서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 앞에서 후보로서 말하는 순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점에서는 이제 가장 영악하게 답변한 것은 안철수 후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을 그래도 2순위로 놓은 것은 중국과의 지나친 갈등은 피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윤석열하고 나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안철수의 공통점은 미국 우선이다라는 건 공통점이다. 하지만 중국도 좀 수습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2순위로 꺼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본을 꺼냈죠. 이거는 동맹 우방의 순서가 어딘가, 여기에 따른 답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이 순서대로 꺼냈고, 이게 체제적인 유사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게 답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 우선이지만 중국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2순위로 나왔고, 특이한 건 북한이 3순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북 노선도 윤석열 후보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강조를 했던 것 같고, 일본을 제일 마지막으로 넣은 거는 꼬투리 잡히지 않겠다는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이것만 봐서는 뭐 크게 무리 있는 답변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건데, 순서는 뭐 똑같지 않더라도. 근데 이재명 후보가 피해갔습니다. 피해갔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은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으니까 미국을 1순위로 대답하는 걸 피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싶진 않은데, 의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도 뭐 그렇게 오래된 과거도 아닙니다. 작년 말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였거든요. 이게 헤드라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1년 12월 2일자입니다. 이재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장 먼저 만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같은 태도가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북한부터 만나겠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그때 이재명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막 오를 때였고, 반기문 제치고 2등 하던 적도 있었고, 빅3 안에도 들어가던, 적어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미국부터 만나겠다. 그 밖에도 사드를 뭐 조건부 실험 배치할 수도 있다. 완전 반대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선회를 하기도 하고, 자기는 보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게, 문재인 후보가 점유하고 있는 탄탄한 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우회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 일부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결국 선거 전략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작년 말만 해도 또 미국 대통령 가장 먼저 만나겠다. 이때도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중도 확장하려고, 좀 더 보수적인 척 하려고, 안정적인 척 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상식적으로 제일 만나기 쉬운 게 미국이에요. 아니, 실무적으로 따지더라도 미국하고 제일 먼저 만나기가 쉽죠. 중국을 먼저 만난다? 그거는 좀 모험주의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저는 이 경우에는 미국 말고 답이 뭐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북한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으려면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다져져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2000년도에 하기 전에 1998년도에 일본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죠. 이런 걸 비춰봤을 때도 북한은 나중순위가 되기 쉽고, 그리고 중국보다는 미국이 앞서야 되고, 이게 뻔히 나오는 가이드라인인데 이걸 굳이 비켜간다? 그리고 작년 말에 했던 언급하고 다른 그런 언급을 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놓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목해왔거든요. 이거 왜 바뀌었는지 답을 할 필요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라도 좀 설명하면 안 되나? 내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뭐 순위를 따로 정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바꿨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거 좀 설명하면 안 되나요?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입장이 바뀐 거를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최근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외교안보 노선에서. 이거 굉장히 단발적이고 단순한 사고를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자,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거 두 가지죠. 이거는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첫 번째가 선제 타격, 두 번째가 사드 추가 배치죠. 자, 이거 뭐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이거 듣고 있으면 항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상한 규정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결론을 앞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미국에서도 싫어합니다. 미국에서도 싫어요, 이거. 미국이 좋아할 줄 알았어? 이거 진짜 선제 타격 얘기는 예전에 이제 한국의 삼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 그 중에 킬체인, 선제 타격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자가 질문했을 때 굳이 그거 하나만 꺼내가지고 선제 타격 워딩 띄운 거, 이거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하는 KAMD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왜 선제 타격만 쏙 끄집어내냐고. 그것도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공격 징후가 있을 때 한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이미 날라와 버리는 미사일을 막기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건데, 그것만 쏙 빼가지고 얘기한 거는 대북 강경 여론 결집용이죠. 그거 미국에서 좋아할까요? 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북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신경질을 계속 냈었죠. 최근 몇 년 동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계속 다가가가지고 개성공단이 어쩌고 금강산이 어쩌고, 이거 북한에서 좋아할까요?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까? 북한에게 남한은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되느냐? 남한이 북한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포지션에 있어야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남한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들, 뭐 지소미아 종료라든지 또 한일 관계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게 벌어지면 북한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구 생각해 보세요. 축구 같은 팀 동료라고 치자고. 근데 그 동료가 옆에 붙어가지고 공을 같이 몰자 이러면 좋습니까? 빈 공간을 치고 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북한이 남한한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보다 몇 술 더 뜨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유사시에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쪽하고의 통로가 필요한 것인데, 물론 직방으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1대1 관계보다는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죠. 동맹국인데 미국보다 한술 더 뜨라고 동맹국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뭐 그 캠프나 이쪽에서 동의 안 하고 싶으면 물어보라고, 미국에다가. 제가 이거 미국 외신 기자나 이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그냥 물었어요. 저 별 생각 없이 처음에는. 윤석열은 한미동맹 철저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 좀 흔들리는 거를 방치하거나 그런 또 미국에서의 의심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미국 정가는 좀 우호적이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거 외신 기자한테 들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게 미국이죠. 선제 타격 얘기를 왜 하냐고.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미국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남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뭔가 맞짱 뜨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미국이 야 우리가 중재할게 이런 포지션입니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런 입장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토론회 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죠. 사실 국민의힘 토론회 때는 홍준표, 유승민 쪽이 뭐 핵공유 이런 쪽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거기에 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건 마지막 카드다. 근데 이걸 답변을 초창기에 좀 잘못을 이게 뭐 말한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도 좀 인내심 있게 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좀 와전이 되면서 미국에서 당혹스러워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선제 타격이 꺼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선제 타격은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고요 라고 만회한다 칩시다. 근데 선제 타격보다 더 치명적인 게 사드 추가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미국의 여러 시나리오 중에 사드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한국에서 꺼내버린다? 물론 뭐 미국의 사드를 미군의 계획에 의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들여 가지고 배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꺼내 가지고 중국을 자극시키는 걸 미국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미중 간 갈등에 대해서 신냉전에 가깝게 가고 있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다구리를 붓는 그런 구도는 아니에요. 미중 간의 묘한 카르텔 구조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갈등을 조장해도 미국이 어떻게 주도를 해서 조장을 하겠죠. 근데 걷다 대고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가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 얘기는 안 좋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안보 보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 의도를 미국에서 모를까요? 미국에서 봤을 때 저 트럼프 같은 사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뭔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도 비호감이에요. 미국에서도 비호감입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 되고 나서 중국에 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가다 잘못하면 미국한테 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 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 뭐 반미도 아니었죠. 근데 반미면 뭐 어떠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참모들이 86세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NL 뭐 주사파 이 출신들도 있는 거고, 미국이 같은 민주당 대통령이고 정치인인데도 김대중하고 노무현을 대하는 미국의 시선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미국의 긴장감, 경계심을 너무 많이 불러 넣었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초창기의 나쁜 안보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해가지고 집권 초반기에 한국전쟁 때 미군 없었으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도록 만든 게 뭐였냐. 그거 수습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은 미국대로 그때 주판을 다 서 있었어요. 도널드 럼즈펠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노무현에게 많은 걸 따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몇 달 전에 한 실수긴 한데, 실수인지 이게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가스라 테프트 미락 얘기를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미국 정치인 만나서 꺼냈어요. 황당할 겁니다. 그 사람이 가스라 테프트 미락할 때 몇 살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 그게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다 이렇게 여길 수 없는 게, 아니 미국이 그거 한국을 뭐 어디까지 보호해 준다고 그걸 확약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만한 선언이에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FTA나 이런 거 체결하면 상대 국가에 대해서 미래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국제 질서가 특히 그 당시에 굉장히 엄혹하고 혼란스럽고 또 완전히 그 힘의 논리에 가깝던 그 시절에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한국이 아관파천이라든지 그때 조선 이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나 영국 쪽에 의구심을 삽니다. 러시아 쪽으로 확 기우는 거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부딪혔을 때 미국이 뭐 딱히 한국 편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거죠. 그 제국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맞아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제국주의 자체를 비판해야지. 이거는 특정 진영만 비판하는 게 아니죠. 제국주의 비판은. 그런 보편적인 비판을 하든가. 근데 굉장히 단순무식하게 그냥 미국하고 일본은 원래부터 궁짝이 맞았고 어쩌고저쩌고 옛날부터 우리 뒤통수를 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리고 한국의 국력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 할 때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꺼내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진짜 그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미국에서 또, 그러니까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외교하고 이게 주목적이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미자주가 되고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이룩하면은 내가 오케이 하는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 얘기하는 건 또 웃기는 거고요. 사실 이 얘기하려면 뭘 딴 걸 꺼내던가.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 낸다는 거는 이 사람이 뿌리 깊은 반일 반미 민족주의자구나. 이 평가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김현종이라고 하는 미국 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재명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좀 또 나를 반미로 보는 거 오해입니다 이러면서 또 슬슬 기는 모습이 거꾸로 연출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후보 집권하자마자 중국 쪽에 그 이미지 개선하려고 또 부산을 떨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핸들을 확 꺾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박근혜 정부 외교였지 않습니까? 핸들 확 꺾는 거. 그리고 비틀비틀 가는 거를 균형 외교로 치장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였고, 그러면 뭐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르게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려된다 라고 하는 거. 결국에 국내 정치에서의 영토 확보를 위해서 외교안보 공약을 써먹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안보 모험주의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다면, 자, 또 이번 대선에서 우려되는 것은 재정 포퓰리즘입니다. 재정 포퓰리즘 얘기하는데 야, 이재명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자일 것 같은데, 둘이 똑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이미 다 지적 들어갔습니다. 재정 포퓰리즘 뭐냐면은 자, 한쪽에서는 제대로 앞으로 이러고, 한쪽에서는 좋아 빠르게 가 이러고 있습니다. 공약 막 내는데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공약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 지출 공약 하나하나마다에 이거 재원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원은 뭐 통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필요한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깜깜한 게 윤석열 후보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예산 구조 조정입니다. 있는 예산에서 뭘 깎아서 쓰면 된다. 그럼 어디서 깎을 건데, 어디서 깎을 겁니까?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한테 많이 공격했던 게 뭐죠? SOC 예산 삭감 공격했죠.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야말로 예비 타당성 면제를 엄청 해댔어요.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한 공사,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다 합쳐놓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SOC 사업에서 깎으시렵니까? 그럼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SOC 줄이겠다는 공약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어디서 하실래요? 어디서 어느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 공약들 재원 마련하시겠습니까? 어디서요? 그것 좀 제시를 해보세요. 어디서 깎을까요? 공무원 줄여요? 공무원 줄이고 그 급여로 주던 돈이나 이런 것들 아껴가지고 쓰실래요? 그런 얘기를 하실 양반이었으면 연금개혁 얘기도 진작에 나왔겠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고는 얘기하면서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쫄았고 또 국민들한테도 쫄았다. 자, 그럼 어디서 예산 뺄 건데? 어디서?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감세 공약들 막 나옵니다. 감세. 네, 윤석열 후보 뭐 연말 정산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이나 이쪽에서 또 감세 공약 나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재정 지출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감세는 막 감세대로 나와요.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 감세를 하면은 재정이 줄죠. 그러면 재정 지출 공약을 지키려면 있는 재정에서 또 예산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어디서 구조조정 하실래요? 우리나라가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세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중산층에 실제로 내는 세 부담이 다른 OECD 국가나 이쪽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그 상황에서 또 뭐 연말정산을 활성화하겠다. 더 확대하겠다. 이 감세죠. 감세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재정 지출 어떻게 하실래요? 복지 확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지 확대할 때 다른 복지 예산 줄일 거예요? SOC 줄이는 것도 뭐 깜깜하고 거기다 감세나 한다 그러고. 자, 여기서 그나마 갈리는 게 이재명 후보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국가 채무에 대한 입장은 다르죠. 근데 어느 쪽이라도 깜깜하다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감세에다가 예산 구조조정에다가 그다음에 또 채무는 안 늘리겠다고 하니 그러면 예산 구조조정의 압박은 더 심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구조조정 어디서 할 건데 미리 보여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지금 예산이 요런 건데 이거 깎겠다. 아니면은 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를 늦춰서라도 예산 지출을 좀 늦추겠다. 아니면 현재 민원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코로나19 대응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늦추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보세요. 그럼 먼저 해보세요. 선제적으로 해보시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안 되면 빚 늘리겠다는데 이거는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만 채무 규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두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재정 절벽 같은 현상이 이제 닥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짜임새 있게 짜야 된다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국민한테 융자를 해준다거나 이런 데에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빚을 져가지고 재원을 마련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빚을 상환받는 것과 함께 국가도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나가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가 적정선이다 이거 답은 없는 거지만 긴장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재명 후보 쪽 자세도 위험하고 예산 구조조정에 의존하는 윤석열 후보 쪽 자세도 위험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런 식으로 가면은
재정 지출 공약을 못 지키게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채를 늘리게 되거나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의 지향점과 윤석열의 지향점이 현실 속에서 비슷하게 수렴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닐 거다. 왜냐?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둘 다 공통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뭡니까? 증세. 그리고 거기서 겨우 뭐 그 차이 만들어내는 게 부자 감세 반대 이재명 후보 입장인데, 그럼 부자 증세만 하면 됩니까? 부자 증세만 해가지고 확장 재정, 복지 확대 이뤄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증세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면세자 범위가 넓습니다. 최근 몇 년은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한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안 내다시피 했죠. 지금도 그렇게 뭐 조세 부담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썩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아주 낮은 편이죠. OECD로 비교를 했을 때. 이거를 무슨 감세를 해주고 연말정산 더 해주고 이거 이게 진짜 뭐 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본데, 돌려주려면 국가가 넉넉하게 잘 걷어가지고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걸로 SOC를 하든 복지를 하든 그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거 걷은 거 돌려준다, 면제해준다, 그걸로 무슨 복지를 합니까? 그냥 돈으로 대충 주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국가 운영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후보도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증세를 더 전면으로 내걸어야 된다. 부자 증세, 대기업 증세 이걸로 안 됩니다. 대기업 법인세 늘려가지고 복지 확대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법인세가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 법인세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법인세 최고율, 각국의 최고율을 따져보면 일본이 39.5%예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일본이 OECD에서 최고 복지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한국이 27.5%인데 일본보다는 많이 낮죠. 하지만 OECD 평균이 23.5%, 한국의 법인세 최고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스웨덴 21.4%, OECD 평균에 비해서 더 낮아요. 노르웨이 22%.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복지 수준은 연관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OECD를 다시 또 따져보면 전체 세금에 대비해서 소득세의 비중이 얼마냐? OECD 평균이 23.9%고 상위 10개국 평균이 36.8%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일수록 전체 세금 대비 소득세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이 전체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예요. 2018년 기준으로. 근데 상위 10개국 평균은 16.1%. 그렇게 높지 않았고 한국이 15.7%였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으로는 뭐 안 된다고. 법인세 인상으로는.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한국은 간접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서민들한테 불리했다. 그러니까 부자 증세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한국의 GDP 대비 소비세 2018년 기준으로 7.5%입니다. 그리고 총 조세 대비해서 소비세가 26.3%예요. 자,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소비세가 7.7%, 한국의 7.5%랑 비슷하죠. 총 조세 대비 소비세는 캐나다가 23.4%, 한국은 26.3%.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덴마크를 보시면 GDP 대비 소비세가 14.7%예요. 한국보다 2배입니다. 2배 가까이 되죠.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 그렇게
간접세가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 다들 아시죠? 10%. 이거 하위권이에요, OECD에서. 그러니까 소득세 증세도 하고 부가가치세 증세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복지 확대 안 되는 거예요. 복지 확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빚만 늘리든지. 네. 그 중에 제일 가능성 떨어지는 게 예산 구조 조정입니다. 빚 늘리든지 복지 포기하든지 증세를 하든지 요거 세 가지를 다 피해가면 예산 구조 조정. 윤석열 후보의 정가예보도 예산 구조 조정인데 이게 제일 불가능하다니까. 아니 남의 집 앞에 보도블럭 뒤집어 엎으면은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자기 집 앞에 보도블럭 울퉁불퉁한 거 방치돼 있다고 일 안 한다고 욕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디서 줄일 겁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번 대선에 보면. 결국 나오는 해법이라는 거는 감세, 예산 구조조정, 채무, 보편증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보편증세를 못할 것 같으면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확장재정과 보편증세를 동시에 강하게 얘기하는 후보가 필요하고 그 역할은 심상정 후보가 지금보다도 더 세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상정 후보에게 글쎄요, 이거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전에 외교안보 얘기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차례대로 만나면 어디부터 만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실무적으로 따져도 북한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북한부터 꺼냈을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다 중요하죠. 다각적으로 외교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미국이 1순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차별화를 위해서? 오히려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가 1순위를 미국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또 다른 효과입니다. 이재명이 미국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감흥 없어요, 별로. 두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하겠죠. 당연히 미국이지. 이재명도 상식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선거 기술로 미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 정도 반응일 거예요. 근데 심상정이나 정의당이 미국을 얘기하면 이거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괜한 쓸데없는 오해들 있잖아요. 반미민족주의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하고 더 긴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하고 우선순위로 잘 다져놔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자, 독일에서 신동방정책 펴면서 서독이죠, 서독. 동서독 대화했잖아요. 이게 답니까? 서독이 그 당시에 미국과 엄청나게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미국 모르게 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질러버리는 대가가 나쁘다고. 제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게, 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쳐요. 북한하고 협의해가지고. 근데 이게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해제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그것대로만 진행되고, 미국은 그럼 니들 알아서 해봐. 우리는 뭐 대북 경제 제재 해제는 뭐 아주 뒤에 얘기로 밀어놓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도 그 대북 경제 제재 문제, 그러니까 국제사회 문제 더하기 미국의 문제, 이거와 통합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순위 후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럼 미국하고 먼저 정상회담 하면은 이게 친미 굴종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같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더 가깝지 북한이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야구에서 홈으로 들어가려면 1루부터 가야 되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북한이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정의당에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정의당 면접관으로 가서도 질문을 했었던 사안이죠. 심상정 후보에게. 지소미아 종료가 이게 진보적인 의제냐. 저는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악화되고 미국한테 더 굽실거리는 상황이 초래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 지소미아가 무슨 전쟁을 만들어내기 좋은 그런 제도였던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초보적인 수준의 한일 간의 군사적인 교류 수준이었던 건데 그걸 괜히 흔들어 놔서 그걸 흔드는 순간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이 일본 못지않게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있다는 것만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였고 좋지 않은 사례였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정의당이 먼저 칼을 빼들었었다 라고 하는 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평화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이 군사동맹,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동맹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고 또 문화적으로 그 동맹을 심화하는, 저는 문화동맹이라는 개념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정치적으로 정식화가 덜 됐을 뿐이지.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동맹이라는 것을 보수 우파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수평적인 관계, 이것은 한미가 거리가 멀어지고 이럼으로써 되어지는 건 아니다. 긴밀하게 하면서 따질 건 따지는 이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3세대 외교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제1세대 외교는 먹고 살기 위한 이즘에서의 어떤 미국과의 관계였다면 제2세대는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한 이즘에서 조금 중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균형 외교. 이거는 진영의 차이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는 뭐 친중 정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친중이라고 한다 치자. 박근혜 마찬가지지. 그 이상이거나. 근데 이제 1세대, 2세대 외교를 넘어서는 제3세대 가치 외교의 시대로 가는 것이, 그렇다면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 이것을 좌파 진영에서도 선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밤이라 가지고 좀 컨디션이, 제가 자야 되는 시간인데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 문제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외교안보에서는 모험주의를 좀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공개서한을 쓰기도 했죠. 이게 좀 안철수 후보가 미국 쪽 분위기를 윤석열 후보 쪽보다 더 잘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서 윤석열 후보 저러고 있는 거 안 좋아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런 사람에게 이제 한국 대통령직이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 걱정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철수는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김정은 공개서한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철수의 문제는 좀 딴 데 있습니다. 안철수는 재정 지출 공약 이런 것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포퓰리즘 이런 공격은 안 받을 수는 있는데, 딴 거예요. 안철수의 문제는 딴 거고 쓸데없는 데서 전선을 펼치고 있다 느낌이 딱 든 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TV 토론을 보면서. 노동이사제 뭘 그게 시비를 겁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동그라미 재단 있죠? 안철수 후보가 만들었던. 뭐 그거 만든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단 만들어 놓고 또 막 이렇게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불거질까봐 자기가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배우자인 김미경 씨가 재단 이사, 또 재단 이사장, 이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본인이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본인 배우자가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최초에 공헌했던 건 깨지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공헌을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기부라는 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니까 관여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기부라는 것을 좀 퇴색시키고 그냥 공익적인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경우에도 좀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괜히 공헌을 너무 세게 해버려서 거기 금이 가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천운이 따랐죠. 워낙에 이번 대선에 배우자 리스크가 세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 재단 김유경 교수의 이사직 재직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의 화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보면은 특수관계인이잖아요. 이 재단에 출연한 사람의 배우자. 근데 이 특수관계인 또 재단 이사의 5분의 1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자, 특수관계인 또 재단 이사의 5분의 1까지 허용이 되는데, 그럼 동그라미 재단에 노동이사 한 명쯤 해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노동이사 돼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 노동이사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안철수 후보를 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굉장히 잘했어요. 노동이사제에서. 노동이사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또 들어가 줘야 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괜한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노동이사제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감사에 더 가까운 감독이사, 예, 여기에 이제 노동이사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사회를 이원화해가지고 그 중에 한쪽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노동이사로 들여다보내도 되겠네요. 근데 그런 대안을 마련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노동이사제를 하면 민주노총에 의해서 기업이 장악당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노총 욕은 안 합니까? 한국노총 욕은 안 하고 민주노총 욕만 하냐고. 뭐 민주노총 포비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잘못이 뭐냐면, 자, 안철수 후보가 민주노총 욕한 것 중에 공감대가 좀 높은 것은, 이것도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뭐 고용세습 이런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가 자, 노동이사제 얘기한다, 노동이사제 반대한다고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갑니까? 가요? 안 갑니다. 노동이사는 보수층이 특별히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만약에 노동이사를 진짜 뭐 기업의 이사 중에 3분의 1 이상, 뭐 절반 이렇게 넣는다면 몰라. 근데 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그렇게, 그것도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일단 해보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미 시행이 돼버렸죠. 그 보수층에 그렇게 두려운 사안이 아닙니다. 보수층이 두려워하는 사안이 아니라고요. 그 안철수 후보가 한국의 보수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보수층 중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거 심각하다, 이렇게 노동 문제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호감 여론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방치에 이바지하지 않았느냐, 혹은 더 조장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민주노총을 욕하는 보수적 대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 논리가 반노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철수 후보는 그럼 결국에 보수의 코드도 잘못 짚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민주노총을 공격하지만 정말 약한 노동자를 대변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공약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건 민주노총 공격이에요, 그냥. 그럼 막상 민주노총 공격해봐요. 민주노총 인기 낮죠? 근데 그 민주노총 공격하면 뭐 대중이 되게 좋아하겠습니까, 어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후보라면은 이 노동 문제를 얘기할 때도 민주노총 공격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근데 민주노총의 문제라는 것은 민주노총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노총도 한국노총이지만, 자, 민주노총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투쟁한다고 얘기하는 그 상대방인 자본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세습 문제? 이거 자본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해야 될 일은 대기업 자본과,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되어버린 대기업 노동, 이쪽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대 자본의 구도가 싫다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게 싫겠죠. 이게 안철수가 이거 좋아하라 그러면 안철수 보고 진보하라 좌파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그쪽에서 안 받아들일 얘기겠고, 그럼 안철수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노동 대 자본 구도를 꺾어 놓고 싶으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전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말 열악한 데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물론 그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겠고 또 이해상충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간극보다는 대기업 대 소기업 간의 간극이 더 크다고요. 그런 식으로 전선을 새로 짜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만큼 밝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럼 그 특기를 살려야지. 무슨 민주노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할 거면 민주노총이 왜 중소기업에서 조직이 안 되는지 돌아봐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노동이사제부터 까기 시작하면서 이거 일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도 호응하기 어렵다. 윤석열의 중도 확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건 또 굉장히 생뚱맞은 공격이다. 민주노총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할 것도 많고 나보고 하라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보다는 내가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도려내가지고 공격하는 게 맞냐?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득표에도 도움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잘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던 거, 진보 보수 양쪽에서 언론 같은 경우 특히 안철수 후보가 높게 평가받았던 것이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 얘기를 TV토론에서 꺼낸 다음에 다른 후보들이 해야죠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판단 전략 미스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봐도 적당히 넘어가잖아, 이재명 윤석열이. 이게 한겨레 21에서 국민연금 공약 진단하면서도 진단을 한 건데,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라든지 정책 표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하긴 해야 되는데 선거 뒤로 미룬다. 자, 그거 참 굉장히 편의적이죠. 뭐는 뭐 선제 타격도 하니 뭐 국가 채무도 하니 뭐 이러다가 이런 거는 또 선거 뒤로 미룬다. 방향은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은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만 나왔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는 계속 몰아붙여야죠. 국민연금 개혁 왜 답하지 않는 거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다음 토론회 때 다시 물어보겠다. 그 전에 다 준비해라. 이렇게 갔어야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포기한 부분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등을 비판을 하자면, 국민연금은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두 가지 중에 뭐냐? 그냥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조세 재정을 통해서 노후 복지를 소화하는 거를 늘리든가. 근데 이렇게 말 못하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증세 얘기 안 하고 감세 얘기하고 예산 구조조정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싶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아야 돼요.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거. 특히 인구 구조가 변하고 산업 생태계도 변할 텐데, 예전에 국민연금 처음 도입할 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요 무렵에 막 부풀려 놨잖아요, 청사진을.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예? 사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올리자는 주장 내가 깝깝한 이유가 민간연금하고 비교해보라고. 민간연금은 낸 만큼 받습니다. 1배수예요, 1배수 거의.
거기에 비해서 국민연금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뭐 연금에 대한 온갖 이상한 혐오 이론이 여기저기서 막 퍼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아야 돼요. 그래도 남아요.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연금제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얘기 못 해가지고 빌빌 싸고 있는 게 현재 정치인들입니다. 선제 타격 얘기하고 기획재정부를 청와대에다가 놓겠다 이런 얘기는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왜 못합니까? 이게 지도자의 용기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1980년대 대통령 될 때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프랑스 국민들의 60% 이상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근데 미테랑 대통령 선거 도중에도 사형제 폐지 공약을 꺼냈고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도 사형제를 폐지시켰어요. 표에 도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표에 도움 안 될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치 지도자가.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개혁이라는 것을 일단 꺼내긴 했어요. 초창기부터. 진작부터. 근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뭐가 있습니까? 용기 있게 꺼낸 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걸 감수하고 꺼낸 게. 다 보면은 이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중도 확장 조금 얹어주거나 플러스 알파. 두 가지만 계속 노리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 지도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의 무거운 주제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주? 폭주도 못해요. 한국 정치가 폭주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 누가 하든 비슷해지는 거예요. 누가 하든. 첫 번째, 누가 하든 비슷해진다. 두 번째, 진짜 해결해야 될 거는 해결 못하고 다음 정부로 미룬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재집권하든 똑같은 겁니다. 누가 해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문제, 진짜로 해야 될 사회적 합의는 못하고 다음으로 미룬다. 이 역사가 다음 정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저 혼자 나오는 방송에서 길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얘기를 충분히 하느라,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을 느릿느릿하게 하느라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발발타.